물건은 물건이지. 아줌마, 이 아가씨는 딸이야. 꽤 풋풋한데 떡볶이 냄새 나는 데 있기에는 아깝잖아. 리더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수경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시선은 수경의 몸을 노골적으로 탐했다. 옆에 있던 동료들도 낄낄거리며 수경을 향해 저급한 휘파람을 불었다. 수경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싱크대 안에 설거지하던 손이 멈칫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심장을 죄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핏줄이 미세하게 튀어오르는 것을 감지했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며 본능을 억눌렀다. 707 특수 임무대대에서 전역한 지 2년.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됐다. 이곳은 전장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삶이 깃든 공간이었다. 네, 제 딸입니다만. 미자의 목소리에 명백한 경계심이 담겼다. 어유, 딸도 곱게 키우셨네. 혹시 나중에 따로 차 한잔 할 시간 있나? 아가씨 내가 뭐 사줄 수도 있고. 리더는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수경의 얼굴을 뜯어보며 불쾌한 제안을 던졌다. 동료들은 더 크게 웃으며 노골적으로 수경을 희롱했다. 수경은 아무 말 없이 쟁반에 떡볶이 곱빼기 2개를 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감돌았다.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은 그녀의 눈빛은 예전 하얀 늑대라 불리던 707 특수부대 여군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수경이 주문한 떡볶이를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 리더는 일부러 손을 뻗어 수경의 팔을 스쳤다. 역겨운 감각에 수경의 팔뚝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팔을 거두었다.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쁜 처자가 숨어 있었네. 아깝다, 떡볶이나 팔고 있기는. 리더가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다시 한번 그녀를 희롱했다. 수경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돌아섰다. 평범한 시민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패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떡볶이를 깨작거리며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들은 갑자기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야, 아줌마. 여기 떡볶이 맛이 왜 이래? 완전 개밥이잖아. 미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손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긴 왜야, 맛 없으니까. 그렇지. 야, 여기 사장 나와. 리더가 소리쳤다. 옆에 있던 건장한 덩치의 조직원이 벌떡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다가섰다. 수경이 급히 다가가 미자를 막아섰다. 손님,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음식에 불만이 있으시면 불만은 이 거지 같은 가게에 우리가 왔다는 것 자체가 불만이야.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미자를 거칠게 밀쳤다. 65의 미자는 속수무책으로 뒤로 휘청이며 주저앉았다. 찢어진 바지 아래로 드러난 미자의 무릎에서 핏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낡은 마루바닥에 흐르는 붉은 피는 수경의 눈을 똑똑히 자극했다. 어머니, 수경이 비명을 지르며 미자에게 달려갔다. 찢어진 미자의 바지와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보자 수경의 온몸에 싸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애써 눌러왔던 맹수가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변했다. 평범한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과거 하얀 늑대라 불리던 707 특수부대 여군의 차갑고 잔혹한 눈빛이 번뜩였다. 야, 아줌마, 이까짓 걸로 쓰러져 나이값 좀 해라. 덩치 큰 남자가 비웃으며 미자를 발로 차려는 신용을 했다. 그 순간 수경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남자의 발목을 잡아차에 그대로 들어 올렸다. 남자는 중심을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넘어지며 크악 하는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이 삐끗하며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났다.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 수경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죽은 눈빛이었다. 다음 주까지 50만 원 준비해놔. 안 그러면 이 가게에 박살 내줄 줄 알아. 리더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경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쓰러진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어머니의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분노의 전율이었다. 조폭들은 수경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가게 안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미자는 겁에 질린 채 딸을 올려다봤다. 수경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웠다. 미자는 수경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결심을 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분식집의 불은 일찍이 꺼졌다. 수경은 어머니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드렸다. 수경아, 너 괜찮니? 아까 그 사람들. 미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수경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평소에 온순한 며느리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결연함은 미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뭘 혼자 해결한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자. 이런 일은 경찰이... 아니요, 어머니. 경찰은 안 돼요. 수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했다. 조폭들은 경찰에게 돈을 먹이고 보복할 것이 뻔했다. 어둠이 내린 자갈치 시장은 고요했다. 간판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인적 없는 골목길에는 바람소리만이 맴돌았다. 수경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창문 밖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의 달라붙는 상의와 하얘 그리고 익숙한 부츠.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하고 소리 없었다.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든 남편, 준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작은 장비 가방. 그 안에는 그녀의 옛 삶을 상징하는 몇 가지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707 특임단에서 익혔던 모든 기술들이 그녀의 뇌리 속에서 재생되었다. 은밀한 잠입, 완벽한 제압, 그리고 흔적 없는 처리.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몸에 새겨진 본능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 이수경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에게 가해진 모욕을 되갚아줄 하얀 늑대였다. 조폭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아직 알지 못했다. 단 한 번의 실수, 그 실수가 그들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었다. 수경은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발걸음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시장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은 그녀에게 익숙한 사냥터였다. 707 특임대대에서 밤샘 훈련을 하고 적진 깊숙이 침투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심장은 차분하게 박동했지만 피는 뜨겁게 끓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오늘 낮가게에서 어머니를 밀치고 자신을 모욕했던 덩치 큰 사내. 그의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다. 수경에게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모욕이었다. 그녀는 낮에 조폭들이 흘린 대화 조각들과 그들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얻은 정보로 그들의 아지트가 이 근처에 있으리라 짐작했다. 수경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 번화가이면 도로로 접어들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와 역겨운 술 냄새가 뒤섞인 곳. 그곳에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다. 낮에 그들이 타고 왔던 차였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과 왁자지껄한 소리가 3층 창문에서 흘러나왔다. 용산파 사무실. 그녀는 낮에 조폭 리더의 손목에서 본 문신을 기억해냈다. 수경은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주변 지형을 파악했다. 비상구 위치, 감시 카메라, 유무 외부 침입이 가능한 창문 등을 꼼꼼히 살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습관이었다. 3층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건물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수경의 눈에는 이미 잠입 경로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건물 뒤편 낡은 배수관과 에어컨 실외기가 얽혀 있는 곳. 그곳이라면 침투가 가능했다. 그녀는 마치 거미처럼 능숙하게 배수관을 타고 올라갔다. 얇은 장갑을 낀 손은 차가운 쇠 파이프를 단단히 움켜쥐었고
부츠를 신은 발은 벽의 미세한 틈새를 정확하게 디뎠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3층 창문 바로 아래에 도착한 수경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안쪽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술에 취한 듯한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다. 오늘 그 떡볶이집 아줌마 말이야. 존나 싸가지 없어. 근데 딸내미는 죽이더라. 어휴, 한번 따먹어야 되는데. 낮에 어머니를 밀쳤던 그 덩치 큰 사내의 목소리였다. 그는 수경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내뱉고 있었다. 수경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가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쇠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틈새를 벌렸다. 707에서 지급받았던 작은 도구들, 만능 피크와 철사 조각이 그녀의 손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찰칵. 짧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녀는 쇠창살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착지는 완벽했다. 먼지 하나 일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사무실 안은 불량배들의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 접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4명의 사내가 술에 취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밀쳤던 덩치 큰 사내는 등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수경은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707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어둠 속 은신술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이동했고 그들의 시야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사내의 뒤로 다가간 수경은 망설임 없이 그의 목 뒤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그대로 테이블 위로 고꾸라졌다. 나머지 3명이 놀라 돌아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수경은 돌아서서 2번째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유연했지만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사내의 팔을 꺾어 비틀었고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크악 사내의 비명은 짧게 끊겼다. 그는 팔을 붙잡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제 리더와 어머니를 밀쳤던 덩치 큰 사내만이 남았다. 리더는 테이블 아래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수경은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그녀의 발차기는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리더는 고통에 신음하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마지막으로 덩치 큰 사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수경을 바라봤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네, 네가 뭔데? 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는 그대로 쓰러졌다. 하지만 수경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사내의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를 바라봤다. 낮에 어머니의 무릎에 피가 흘렀던 것처럼 이제 그의 몸에서도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수경은 쓰러진 4명의 조폭을 모두 제압했다. 그들은 신음하며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과 지갑, 그리고 몇 장의 명함을 찾아냈다.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메시지를 빠르게 스캔했다. 형님, 상권 정리, 보호비,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확보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다시 창문 밖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후 사무실에는 피냄새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리더가 팔이 부러진 동료들을 돌아봤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평범한 떡볶이집 며느리에게 당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우리가 도대체 뭘 건드린 거지?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의 엄마의 손맛 분식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로 가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새가 골목을 채웠고 새벽부터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어우러져 시끌벅적했다. 수경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부드러운 도자기 같은 피부, 살짝 멜랑콜리한 갈색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까지. 완벽한 분식집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어머니 미자는 어제 다친 무릎을 쩔뚝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수경이 어머니가 들고 있던 무거운 냄비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으며 말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지만 어머니의 무릎을 향한 시선에는 여전히 어제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수경이가 어제 그 사람들 혼내준 덕분에 잠이 다 잘 오더라. 미자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듯 애써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다. 어젯밤 수경의 눈빛, 그리고 순식간에 사내를 제압했던 모습은 미자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딸의 평범한 삶이 깨질까 두려웠다. 수경은 미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의 주문을 받았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가게 안팎을 살폈다. 시장 입구에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어제 본 그것이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도 느껴졌다. 용산파 놈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젯밤 그녀가 남긴 흔적 없는 제압은 그들에게 혼란을 안겼겠지만 동시에 미지의 공포를 심어주었을 터였다. 오전 11시쯤 예상했던 대로 낮에 분식집에 왔던 조폭 리더와 다른 2명이 다시 나타났다. 어제 팔이 부러졌던 덩치 큰 사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자리는 다른 사내가 채우고 있었다. 리더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에는 어제의 오만함 대신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떡볶이가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리더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경직된 기운이 느껴졌다. 어서 오세요. 미자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대답했다. 수경은 멀리서 그들을 주시했다. 그들은 떡볶이를 주문한 후에도 제대로 먹지 않고 가게 안팎을 살피는데 더 열중했다. 어제의 동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의심과 공포가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다. 수경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어제 그놈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형님은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하잖아. 새로 온 사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닥쳐,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 근처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어제 그 떡볶이집 딸내미, 걔가 수상해. 리더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의심이 묻어났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수경에게 향했다. 수경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행동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적해지자 리더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왔다.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미자는 순간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무슨 이야기요? 이 동네 상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네 상인들을 보호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비용은 들지만요. 리더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경은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보호요?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미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칼부림이나 사건들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잖아요.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리더의 말에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다.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희는 그런 보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으니까요.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거절했다. 리더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사장님,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예요. 다음 주까지 50만 원 준비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가게 박살 낼 줄 아십시오. 그는 어제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싸늘한 협박을 남겼다. 그의 눈빛은 수경의 차가운 시선에 대한 미세한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수경이 어젯밤 자신들의 아지트에 침투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채 단지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낄 뿐이었다. 그리고 아가씨. 리더가 수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안 그러면 할머니만 다치는 게 아닐 거야. 그들은 그렇게 경고를 남기고 가게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수경은 어머니의 다친 무릎을 다시 한번 살폈다. 피가 멎었지만 흉터는 남을 터였다. 어머니에게 가해진 폭력과 모욕, 그리고 자신에게 향했던 저열한 시선과 협박. 수경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다. 단 한 번의 실수. 그녀는 어젯밤 아지트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떠올렸다. 용산파는 이 자갈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었다. 그들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스쳤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머니를 건드렸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사실이었다. 수경은 결심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직접적인 복수 방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을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힘 대결을 넘어선 심리전으로 진화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내부를 파고들어 그들 사이에 불신과 공포의 씨앗을 뿌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터였다. 그날 밤 수경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번에는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갈치 시장 뒷골목 용산파의 영역과는 다른 또 다른 세력의 아지트를 찾아 나섰다. 어제의 습격으로 용산파는 분명히 내부 균열이 생겼을 것이다.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또 다른 먹잇감을 던져줄 시간이었다. 수경의 복수극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피와 공포, 그리고 치밀한 계략이 얽힌 복수의 그림자가 시장을 뒤덮기 시작했다. 어둠 속을 가르는 수경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용산파의 영역을 벗어나 그녀가 향한 곳은 자갈치 시장의 또 다른 어두운 축을 담당하는 동성파의 구역이었다. 용산파가 시장 상권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는 소문은 이미 동성파에게도 흘러들어갔을 터. 수경은 그들의 불안과 탐욕을 이용할 작정이었다. 경쟁 구도 속에서 피어나는 불신과 폭력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도구였다. 동성파의 아지트는 용산파의 그것보다 훨씬 크고 번듯했다. 낡은 창고 건물을 개조한 듯한 곳이었지만 입구에는 보초까지 서 있었다. 수경은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보초들의 순찰 경로와 감시 카메라 위치를 파악했다. 707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정보 수집 훈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머릿속에 각인됐다. 보초의 순찰 주기를 계산한 수경은 완벽한 타이밍의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올라갔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벽돌 틈새를 정확히 짚었고 발은 미세한 요철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지붕 위로 올라섰고 환풍구를 통해 내부 상황을 살폈다. 희미한 불빛 아래 몇몇 조직원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대여섯 명이 모여 싸구려 화투패를 두드리고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수경은 잠시 망설였다.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었다. 그녀의 목표는 동성파를 자극하여 용산파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지 직접적인 적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흔적.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도구들을 꺼냈다. 특수 제작된 미니스코프와 집게, 그리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액체. 그녀는 환풍구 틈새로 손을 넣어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화투를 치고 있는 조직원들의 테이블 위로 용산파 조직원이 입었던 옷에서 몰래 뜯어낸 단추 하나와 어젯밤 아지트에서 챙겨온 용산파 명함 몇 장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마치 우연히 흘린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는 테이블 옆 쓰레기통에 어제 제압했던 용산파 조직원의 핸드폰을 던져 넣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마지막 통화 기록은 형님으로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건물 내부를 한 번 더 훑어보며 동성파 조직원들의 동태를 파악했다. 그들의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경계심이 풀어진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소리 없이 지붕을 타고 내려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지 얼마 후 화투를 치던 동성파 조직원 하나가 담배를 피우려 쓰레기통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우연히 쓰레기통 안에서 깨진 핸드폰을 발견했다. 야, 이거 누구 핸드폰이냐? 액정 다 깨졌네. 그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이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때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야, 저거 단추 아니야? 양복 단추 같은데. 한 명이 단추를 집어들었다. 검은색 단추에는 용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떨어져 있던 명함. 용산파 김태식.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야, 이거 용산파 놈들 거 아니야? 왜 이게 여기에 있어? 설마 놈들이 우리 아지트까지 기웃거린 거야. 그들의 얼굴에 불안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들은 어젯밤 용산파 사무실에서 벌어졌다는 알 수 없는 습격 사건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은 터였다.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소행이었지만 동성파는 그 사건을 용산파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증거들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이 씨발 놈들이 우리를 건드려. 어제 우리 구역까지 와서 설치더니 이제 아지트까지 기어들어온 거야. 분노에 찬 욕설과 함께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리더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조직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용산파의 도발로 간주하고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기세였다. 수경의 치밀한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평소와 달리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줄어들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밤새 시장 뒷골목에서 두 조직 간에 알 수 없는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수경은 분식집에서 조용히 김밥을 말고 있었다. 어머니 미자는 어젯밤 잠을 설친 듯 눈가가 퀭했지만 딸에게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수경아, 근데 뭔가 불안하다. 어제 그 사람들 뭔가 이상해. 미자는 시장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때 분식집 문이 열리고 낮에 분식집에 왔던 용산파 리더가 얼굴에 깊은 그늘을 들이운 채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어제와 달리 한 명의 조직원만 따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리더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훨씬 낮고 거칠었다. 어서 오세요. 미자는 잔뜩 긴장한 채 그를 맞았다. 수경은 카운터 안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리더는 떡볶이를 주문하지 않고 곧바로 핵심을 물었다. 사장님, 어제 저희 쪽 애들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는 거 없습니까? 미자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어제 밤새 저희 애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몇몇은 길바닥에서 반죽음이 되어 발견됐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동성파 놈들 흔적이 가득했다고요. 리더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쿵 하고 내리쳤다. 분명히 동성파 놈들이 우리를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사장님 가게에 다녀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수경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리더를 응시했다. 그는 수경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동시에 분노의 화살을 동성팩에 돌리고 있었다. 수경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 외부의 소행으로 믿기 시작한 것이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게 문 닫고 집에 가서 잠만 잤어요. 미자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리더는 미자를 쏘아보더니 이내 수경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가씨, 당신은 어제 밤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수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어머니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여 그들의 의심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흔들림 없는 눈빛에 리더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리더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들의 의심은 수경에게 향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동성파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는 분노에 차서 가게를 나섰다.
그들은 이제 동성팩에 복수할 준비를 할 것이다. 수경은 그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시작 웨스건. 그녀의 손에 들린 행주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승리감에 차갑게 뛰고 있었다. 용산파와 동성파 두 개의 조직이 그녀의 복수를 위해 서로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의 밤은 이제 피로 물들 것이다. 그리고 그 피는 그녀의 복수를 완성할 밑거름이 될 터였다. 해가 저물고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엄마의 손맛 분식에도 어둠이 내렸다. 어머니 미자는 딸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수경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피 묻은 무릎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눈을 자극했고 낮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복수는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집착이 되었다. 수경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검은색의 가볍고 움직임이 자유로운 옷. 그녀의 몸은 어둠 속으로 완벽하게 위장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용산파 사무실에서 확보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리더의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 다른 조직원들의 연락처,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을 추측할 수 있는 몇몇 단서들. 그녀의 뇌는 이미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목표는 용산파의 중간 간부였다. 그는 조직 내에서 제법 비중 있는 인물로 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호비를 뜯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를 제거하면 용산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동성파의 소행이라는 의심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수경은 익숙하게 시장 골목을 벗어나 번화가이면 도로로 향했다. 어제 동성파 아지트에 다녀온 후 그녀는 용산파와 동성파 양측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 종일 시장 주변을 주시했다. 용산파 간부는 밤늦게까지 유흥개서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의 오피스텔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의 퇴근길은 수경에게 완벽한 사냥터가 될 터였다. 오피스텔 근처 골목에 숨어든 수경은 인적이 드물어지기를 기다렸다. 새벽 1시,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용산파 간부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아, 형님, 오늘도 거하게 마셨습니다. 예, 동성파 놈들이라고요. 씨발 그 새끼들. 우리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애들 다 조져놨답니다. 가만 안 놔둘 겁니다, 형님. 수경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다. 용산파는 동성파를 의심했고 동성파는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한 용산파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을 터였다. 간부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는 순간 수경은 그림자처럼 그의 등 뒤로 다가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 육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다. 간부는 뭔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수경의 손이 그의 목을 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간부는 핸드폰을 놓치며 그대로 고꾸라졌다.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었다. 수경은 쓰러진 간부를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707에서 배운 신문 기술과 제압술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간부의 핸드폰을 꺼내 빠르게 정보를 스캔했다. 조직 내 계보, 주요 인물들의 연락처, 그리고 용산파의 불법 사업에 대한 단서들. 그녀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뽑아낸 후 조용히 핸드폰을 분해하여 골목길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고 이제 동성파의 흔적을 남길 시간이었다. 수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날을 꺼냈다. 그녀는 간부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의 신분증과 명함, 그리고 현금 다발. 수경은 지갑에서 간부의 명함을 한 장 꺼내어 칼날로 일부러 흠집을 낸 후 미리 준비해온 동성파 조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몇 개와 함께 바닥에 떨어뜨렸다. 마치 급하게 도주한 흔적처럼 보였다. 담배꽁초는 동성파 조직원들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몰래 수집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간부의 몸에 치명적이지 않으면서도 공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정확히 가격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인체 해부학 지식은 그녀에게 완벽한 도구였다. 사내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의식은 흐릿한 상태였다.
수경은 그의 목에 차가운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다. 죽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다시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손찌검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의 고통이었다. 모든 흔적을 지운 수경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제거를 넘어선 심리전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용산파는 자신들의 동료가 동성패에 의해 공격받았다고 굳게 믿을 터였다. 이는 두 조직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골목길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용산파 간부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부러진 명함 조각과 함께 동성파 조직원들이 주로 피우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단순한 조직 간의 다툼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하지만 용산파 내부에서는 이미 동성파에 대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시장 안에는 용산파 간부가 동성파에게 기습당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상인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조폭들이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이다. 수경은 분식집에서 조용히 떡볶이 국물을 젓고 있었다. 어머니 미자는 뉴스를 통해 용산파 간부의 피습 소식을 들었다. 세상에,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미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수경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가 원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용산파는 이제 분노에 눈이 멀어 동성팩의 칼날을 겨눌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을 터였다. 조폭 리더는 병실에 누워있는 간부의 모습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동성파, 이 개새끼들. 감히 우리를 건드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수경의 존재를 의심했지만 지금은 동성파에 대한 분노가 그 의심을 덮어버렸다. 수경은 미소 지었다. 완벽한 혼돈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자갈치 시장에는 피비린내가 감돌았다. 용산파와 동성파는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며 보복을 일삼았다. 밤마다 골목에서는 몽둥이와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 되면 깨진 유리 조각과 붉은 핏자국이 시장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가게 문을 일찍 닫았고 시장의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경찰은 연일 출동했지만 두 조직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엄마의 손맛 분식은 여전히 평화로운 척했지만 그 안에도 긴장감이 흘렀다. 어머니 미자는 손님이 뜸해진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어쩌다 시장이 이 지경이 됐니? 저 조폭들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수경은 묵묵히 어머니의 옆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불만의 목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렸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두 조직이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다음 목표를 물색했다. 이번 목표는 용산파의 행동대장 박만식이었다. 그는 용산파 리더의 오른팔 격으로 조직 내에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를 제거하면 용산파 리더의 심리적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조직 내부의 통제력도 약화될 터였다. 수경은 어젯밤 확보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박만식은 매일 밤 1시간가량 외곽의 낡은 체육관에서 혼자 훈련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 밤 수경은 어둠 속에 몸을 감추고 박만식이 가는 길을 따라갔다. 낡은 체육관은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샌드백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수경은 체육관 주변을 살폈다. 오래된 건물이라 감시 카메라는 없었고 뒷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낡아서 쉽게 부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체육관 안은 퀴퀴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박만식은 상의를 벗은 채 샌드백을 무자비하게 후려치고 있었다. 그의 몸은 근육질이었고 거친 숨소리가 체육관 안에 울려 퍼졌다. 707 특수부대의 전투훈련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경의 눈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느리고
예측 가능하게 보였다. 박만식이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 샌드백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수경은 그림자처럼 그의 뒤로 다가섰다. 707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대인 제압술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박만식은 능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수경의 손이 그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만식은 코에서 피를 쏟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네, 네가 누구야?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혼란이 가득했다.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박만식의 팔을 꺾어 비틀고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체육관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크악 박만식의 비명이 짧게 끊겼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굴렀다. 수경은 박만식의 핸드폰을 꺼내 빠르게 정보를 스캔했다. 용산파의 불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의 비밀 아지트 위치까지. 그녀는 필요한 정보들을 재빨리 자신의 핸드폰으로 옮겨 담았다. 이제 동성파의 흔적을 남길 시간이었다. 수경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동성파 조직원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함께 박만식의 핸드폰 옆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칼날로 그의 팔에 동성파의 상징과 유사한 형태의 얕은 상처를 남겼다. 이 상처는 동성파의 소행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박만식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을 주사했다. 그는 고통과 약물에 취해 흐느꼈고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수경은 그가 죽지 않을 만큼 하지만 다시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해를 가할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안겨주고 체육관을 빠져나왔다. 수경이 사라진 후 체육관에는 박만식의 흐느낌과 함께 피냄새만이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체육관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박만식을 발견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극심한 충격과 약물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또다시 동성파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두 조직 간의 싸움이 격화되었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은 용산파 리더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박만식까지 당했다고? 동성파 이 개새끼들. 이건 전쟁이야, 씨발.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다. 그는 내부의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동성파에 대한 복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수경은 분식집에서 조용히 떡볶이 국물을 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시장의 혼돈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심화되고 있었다. 용산파는 이제 더욱 광기에 휩싸여 동성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들의 숨통을 더욱 조일 수 있을 터였다. 용산파 리더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행동대장 박만식마저 흔적 없이 당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섰다. 그는 누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현장에 남겨진 동성파의 흔적은 너무나도 명확했고 그의 분노와 공포는 오직 동성파를 향할 뿐이었다. 씨발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동성파 이 개새끼들. 이번엔 본때를 보여줘야 해. 리더는 남은 조직원들을 모아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조직원들 역시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리더의 광기에 휩쓸려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다. 수경은 이런 용산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시장 곳곳에 심어둔 그녀만의 정보망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망은 다름 아닌 시장 상인들의 소문과 불안에 찬 이야기들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녀는 그 소문의 흐름 속에서 조폭들의 동태를 파악했다. 용산파가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이번 목표는 용산파가 동성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수경은 두 조직이 최후의 대결을 펼칠 장소를 물색했다. 인적이 드물면서도 두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
그녀는 자갈치 시장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공장을 떠올렸다. 그곳은 과거 두 조직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접경지대였고 지금은 버려져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날 밤 수경은 폐공장으로 향했다.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공장은 스산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는 건물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낡은 기계 부품들과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고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이곳을 완벽한 전장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수경은 주머니에서 작은 스프레이와 칼날을 꺼냈다. 그녀는 폐공장 벽면 곳곳에 동성파의 상징인 뱀 문양을 스프레이로 그려 넣었다. 일부러 거칠고 서툰 솜씨로 마치 급하게 그려낸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는 용산파 조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담배꽁초와 술병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다. 마치 동성파가 용산파를 조롱하며 이곳에서 술판을 벌인 것처럼 보이도록. 뿐만 아니라 그녀는 폐공장 주변에 덫을 설치했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낡은 철골 구조물에 걸어둔 밧줄 틀의 폐기물 더미 아래 숨겨둔 날카로운 파편들, 그리고 어두운 코너에 설치한 경보 장치까지.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무대였다. 이 덫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혼란과 공포를 극대화하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수경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폐공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경찰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폐공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제보를 남겼다. 물론 두 조직의 싸움과는 무관한 단순한 수상한 제보였다. 경찰이 출동할 시간과 두 조직이 충돌할 시간을 정확히 계산한 그녀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용산파 리더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새벽 2시 폐공장에서 동성파가 대규모 모임을 갖는다. 너희를 조롱하며 축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동성파 리더에게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용산파가 내일 새벽 2시 폐공장에서 너희를 기습할 계획이다. 철저히 준비하라. 그녀는 두 조직의 리더들이 자신들의 정보원을 통해 이 정보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남겨둔 흔적들이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심리전은 이제 정점에 달했다. 다음 날 새벽 자갈치 시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수경은 분식집 창문 너머로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경은 어머니의 다친 무릎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졌던 모욕적인 언사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이유였다. 그들이 스스로의 광기에 휩싸여 서로를 파멸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수경이 원하는 가장 잔혹하고 완벽한 복수였다. 새벽 2시 폐공장에서는 지옥 같은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용산파와 동성파는 서로가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며 맹렬히 싸웠다. 낡은 철골 구조물 아래로 쓰러지는 사내들,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몽둥이와 칼이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경찰이 뒤늦게 출동했지만 이미 폐공장은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수경은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의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눈물과 자신의 모욕을 되갚아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시작이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인 자신의 단 한 번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폐공장의 아수라장은 새벽 내내 이어졌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간신히 사태는 진정되었지만 이미 현장은 피투성이의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용산파와 동성파 조직원들은 서로를 향한 증오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싸움을 벌였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와 몇 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살아남은 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다. 수경은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몸에서는 피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풍겼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곤히 잠든 어머니 미자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어머니의 옅은 미소는 수경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 주었다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대가로 치러야 할 끔찍한 복수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아침이 밝자 자갈치 시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밤새 벌어진 끔찍한 사건의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신문 한 면은 온통 두 조직의 유혈 충돌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TV 뉴스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다.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가게 문을 아예 열지 않거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도 손님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때 활기로 넘치던 시장은 마치 죽은 듯 고요했다. 엄마의 손맛 분식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미자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저 놈들 때문에 시장이 다 망하게 생겼네. 이제 장사도 못하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수경의 어젯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수경은 미자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외면한 채 묵묵히 주방을 정리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차분했다. 폐공장에서 벌어진 참극은 그녀가 의도한 바였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아남은 용산파 리더. 그가 마지막 목표였다. 수경은 그에게 어머니에게 가했던 폭력과 자신에게 가했던 모욕을 그대로 되갚아줄 생각이었다. 이틀 후 경찰은 용산파와 동성파의 핵심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진술을 반복했고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죄를 전가했다. 경찰은 폐공장 현장에서 발견된 여러 단서들을 통해 이 사건이 두 조직 간의 해묵은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물론 그들이 수경의 치밀한 계획에 놀아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두 조직의 리더들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 서로를 향한 복수를 맹세하며 광기를 드러냈다. 수경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만족감이 스쳤다. 대부분의 잔챙이들은 제거되거나 무력화되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용산파 리더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최악의 고통을 선사할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정신적인 고통, 즉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절망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수경은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목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용산파 리더였다.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병원에 잠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707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훈련받았던 잠입 기술은 수경에게 불가능이란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병원 구조를 파악하고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분석했다. 수경은 병원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은밀하게 침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었고 그녀의 존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의료진으로 위장하여 병실 복도를 이동했다. 차가운 병원 복도는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707 특수부대의 전투복 대신 간호사복을 입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리더의 병실은 층 가장 끝에 위치해 있었고 경찰 2명이 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수경은 멀리서 그들을 주시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면가스와 주사기를 꺼냈다. 작은 유리병에 담긴 무색무취의 가스는 순식간에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경찰들이 교대하는 찰나의 순간을 노려 수경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면가스를 뿌려 2명의 경찰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들은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수경은 그들을 조용히 복도 구석으로 옮긴 후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리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다리는 부상으로 인해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건드린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수경은 조용히 리더의 침대 옆으로 다가섰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리더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수경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니오는 떡볶이집 아가씨,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공포와 혼란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머니에게 가해졌던 폭력과 자신에게 가해졌던 모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네, 네가 감히? 리더가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은 부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었다. 수경은 망설임 없이 주사 바늘을 그의 목에 꽂았다. 약물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리더의 눈은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마비되었지만 의식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줄 생각이었다. 그가 겪어야 할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정신적인 지옥이었다. 수경은 그의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그리고 리더가 가장 아끼는 사진, 그의 유일한 가족 사진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진첩을 닫고 그의 눈앞에 대고 사진을 한 장 찍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될지 직감했다. 수경은 마지막으로 리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단 한 번의 실수, 그게 너의 모든 것을 앗아갈 거야. 그녀는 그렇게 속삭인 후 흔적 없이 병실을 빠져나왔다. 병원 복도에 쓰러져 있던 경찰들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다. 수경은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병원을 벗어났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리더는 침대에 누워 마비된 몸으로 수경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의식은 또렷했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수경이 주사한 약물은 그를 살아있는 악몽 속에 가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경의 마지막 속삭임이 맴돌았다. 단 한 번의 실수. 그게 너의 모든 것을 앗아갈 거야. 그리고 그녀가 찍었던 핸드폰 화면 속 그의 유일한 가족 사진이 떠올랐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수경은 병원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신체적 제압을 넘어 대상의 정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리더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모든 것을 잃는 절망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병실에서 쓰러진 경찰들과 정신이 혼미한 리더를 발견했다. 리더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횡설수설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혀 있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미궁에 빠졌다. 현장에 남겨진 단서는 없었고 병원 CCTV는 고장나 있었다. 시장은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었다. 용산파와 동성파의 핵심 간부들이 대거 검거되거나 부상으로 입원하면서 두 조직은 사실상 와해의 직전에 놓였다. 남은 잔챙이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했고 그들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조폭들의 횡포는 줄어들었다. 수경은 분식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어머니 미자는 손님 없는 가게를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수경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의 시선은 늘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리더에게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리더의 핸드폰에서 확보한 정보 중에는 그가 유일하게 아끼는 딸의 사진과 학교 정보가 있었다. 리더는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고 딸에게는 조폭 생활을 숨긴 채 평범한 아버지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딸은 그에게 있어 유일한 약점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수경은 그 약점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수경은 다음 날 아침 리더의 딸이 다니는 학교 근처를 찾아갔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활기차게 등교하는 모습은 그녀의 과거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멀리서 리더의 딸을 지켜봤다. 평범하고 해맑은 얼굴의 소녀였다. 수경은 소녀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살육이 아닌 정신적인 파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소녀를 납치하거나 위협하는 대신 리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만드는 방법을 택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바로
리더의 추악한 진실을 그의 딸에게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수경은 리더의 병실에 다시 한번 은밀히 잠입했다. 그는 여전히 약물에 취해 마비된 상태였다. 수경은 그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차분했다. 내 딸은 네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겠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라고 생각하겠지. 리더의 눈이 공포에 질려 크게 뜨였다. 그는 몸부림치려 했지만 마비된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렸는지. 네가 가장 아끼는 딸이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해봐. 수경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내 딸의 눈빛 속에서 너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진정한 절망을 알게 될 거다. 그녀는 리더의 핸드폰을 다시 꺼내 그의 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리더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의 일부와 함께 그가 용산파의 리더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리더가 감금되어 있던 폐공장의 사진과 그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병실 사진을 첨부했다. 이 사진들은 리더의 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줄 증거가 될 터였다. 수경은 모든 것을 마친 후 리더의 귓가에 마지막 속삭임을 남겼다. 이 모든 게 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어머니를 건드린 대가다. 그녀는 흔적 없이 병실을 빠져나왔다. 리더는 침대에 누워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리더의 병실에는 그의 딸이 찾아왔다.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격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리더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하고 배신감에 찬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리더는 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속삭였던 지옥을 보았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내는 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벌이었다. 시장은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용산파와 동성파의 대부분이 검거되거나 와해되면서 시장에는 더 이상 조폭들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았다.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었고 웃음소리가 다시 골목을 채웠다. 엄마의 손맛 분식 역시 평화를 되찾았다. 어머니 미자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수경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수경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가 가져다준 끔찍한 만족감과 함께 그녀의 손에 묻은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707 특수부대에서 배운 모든 기술들은 이제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하얀 늑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시장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았다. 용산파와 동성파의 거친 그림자가 걷히자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웃음을 되찾았고 닫혔던 가게 문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엄마의 손맛 분식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소한 떡볶이 냄새는 다시금 시장 골목을 채웠고 미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딸 수경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수경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해결했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수경은 다시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로 돌아왔다. 이른 새벽 어머니와 함께 재료를 다듬고 오전에는 손님들을 응대하고 밤에는 가게를 정리하는 일상.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지만 이제는 707 특수부대 시절의 날카로움 대신 일상의 평온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숨긴 채 지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복수가 가져다준 끔찍한 만족감과 함께 그녀의 손에 묻은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리더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딸에게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된 후 그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경찰은 그가 조직 싸움의 후유증으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했고 그는 결국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산파는 리더를 잃고 사실상 와해되었다. 남은 잔챙이들은 다른 조직에 흡수되거나 아예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수경은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안전했고 자신을 모욕했던 자들은 모두 처참한 대가를 치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이성적이었다. 조폭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다. 미자는 순간 긴장했지만 손님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수경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문스러움이 느껴졌다. 떡볶이, 곱빼기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침착했다. 수경은 쟁반에 떡볶이를 담으며 남자의 행동을 주시했다. 그는 떡볶이를 받아든 후에도 바로 먹지 않고 가게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다시 수경에게로 돌아왔다. 아가씨 이곳 분식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자가 갑자기 물었다. 수경은 살짝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전역한 지 2년 됐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전역이요, 군인이셨나 보군요. 보기와는 다르게 특이한 이력이 있으시네요. 수경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듯한 말투였다. 남자는 떡볶이를 깨작거리며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카운터로 다가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다. 아가씨, 떡볶이 참 맛있네요. 특히 아가씨의 솜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수경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솜씨라는 단어에 묘한 강조가 실려 있었다. 그는 수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혹시 예전에 하얀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분을 아십니까? 남자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수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얀 늑대. 그것은 707 특수부대 시절 그녀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로서의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경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남자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모르긴요. 제가 김재현입니다. 국정원 정보요원이죠.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수경 요원. 수경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국정원. 그녀는 저녁 후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었다. 그런데 김재현이 그녀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녀의 복수극이 단순한 조폭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복수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그림자를 불러온 것이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김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경은 순간 갈등했다. 이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김재현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었다. 어머니 잠시 다녀올게요. 시장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수경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미자에게 말했다. 미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딸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경아,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수경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하며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김재현의 채 올라탔다. 차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재현은 차를 몰며 수경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용산파와 동성파의 연이은, 괴멸, 그리고 리더의 정신 이상, 단순한 조직 싸움이 아니라는 직감을 했죠. 수경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복수가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것이었다. 우리는 용산파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스파이 조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재현의 말에 수경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스파이 조직이요? 네. 겉으로는 조폭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금 조달과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위장 조직입니다. 당신의 복수극은 우연히 그들의 네트워크를 건드린 겁니다. 수경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조폭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지도 못하는 거대한 세력의 심장부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녀의 단 한 번의 실수가 이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거대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 속으로. 수경은 김재현의 차 안에서 침묵에 잠겼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밤 풍경이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화롭게 보이지 않았다. 자신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시작한 복수극이 이토록 거대한 그림자를 불러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707 특수 임무대대를 전역하고 평범한 삶을 택했던 이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분식집을 지키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온 셈이었다. 우리 쪽에서 용산파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조폭치고는 너무 조직적이고 뒤에 뭔가 있다는 낌새를 챘죠. 그런데 당신의 활약 덕분에 그들의 정체가 더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김재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백미러로 수경의 흔들리는 눈빛을 응시했다. 그럼 제가 의도치 않게 국가 기밀을 건드린 건가요? 수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정확히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교란시켰다고 봐야죠. 그들은 시장 상권 장악을, 빌미로 자금을 모으고 정보 수집을 해왔습니다. 배후에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습니다. 김재현의 말은 수경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다. 자신이 싸워온 대상은 동네 조폭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적이었다.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경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쳤다. 김재현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당신이 협조해 준다면 우리는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완벽하게요. 그리고 이번 작전이 성공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수경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어머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미 사라졌지만 가족을 지키겠다는 본능은 더욱 강하게 타올랐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십시오. 수경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당연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어머니는 국정원의 비밀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될 겁니다.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얀 늑대는 여전히 최고니까요. 그날 밤 수경은 국정원의 비밀 거점으로 이동했다. 낯선 공간, 익숙한 긴장감. 그녀의 몸은 이미 707 특수 부대 시절의 본능을 되찾고 있었다. 김재현은 그녀에게 지금까지 수집된 용산파와 배후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브리핑했다. 조직의 계보, 주요 인물들의 얼굴, 그들의 활동 범위, 그리고 예상되는 다음 움직임까지. 이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겉으로는 조폭 행세를 하지만 그들의 자금 흐름과 정보 수집 방식은 일반적인 조직 폭력 배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특정 인물을 암살하거나 주요 국가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김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국내 주요 산업 기술 유출과 정치인 포섭을 통한 국가 기관망 교란입니다. 수경의 눈이 커졌다. 그녀가 건드린 것은 단순한 조직의 심장이 아니었다. 국가의 심장이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결의가 스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경이 물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상대했습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실수가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찾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신을 찾도록 유도하여 역이용할 겁니다. 함정을 파는 거죠. 김재현이 말했다. 제가 미끼가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미끼가 되어 그들의 봉어지를 알아내고 핵심 인물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투입되어 그들을 일망타진할 겁니다. 수경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피냄새와 총성이 난무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안전, 그리고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이 거대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언제부터 시작하죠? 수경이 물었다. 김재현은 수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할 겁니다. 수경은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 하얀 늑대가 되어야 할 시간이었다.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이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거대한 임무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지난날의 조폭들과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죽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그녀는 국정원의 특수 장비들을 건네받았다. 귀에 꽂는 초소형 통신 장치 위성 추적기가 내장된 시계, 그리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권총까지. 그녀의 손은 익숙하게 장비들을 확인했다. 707 특수부대의 유전자가 그녀의 몸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수경은 비밀 거점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미소와 함께 미래에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가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클 줄은 미처 몰랐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경은 국정원의 비밀 거점에 머물며 용산파의 남은 잔당들과 그 배후에 있는 스파이 조직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707 특수부대 시절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김재현 팀장이 제공하는 방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흡수하며 그들의 약점과 주요 동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나갔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어머니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까지 걸린 중대한 임무가 되었다. 용산파의 핵심 잔당들은 지금 리더의 부재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파와의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었고 이제 새로운 형님을 추대하려 할 겁니다. 김재현이 브리핑을 이어갔다. 우리는 그들이 새로운 리더를 정하는 과정에서 배후의 스파이 조직이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들을 일망타진할 기회입니다. 수경은 용산파 리더에게서 얻은 정보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의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 중에는 알 수 없는 암호로 된 대화 기록이 있었다. 7벙7에서 훈련받았던 암호 해독 기술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암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암호를 해독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그 암호들은 단순한 조직의 대화가 아니었다. 북한의 특정 부대에서 사용하는 암호 체계와 유사성이 있었다. 팀장님, 이 암호들. 제가 예전에 훈련받았던 북한군 암호 체계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경이 분석 결과를 김재현에게 보고했다. 김재현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확실합니까? 네. 특히 특정 단어의 조합 방식과 어순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최대한 위장했지만 완벽하게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수경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경의 분석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국정원은 용산파의 배후에 있는 스파이 조직이 북한의 대남 공작 부대 소속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봉어지를 알아내고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이수경 요원,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나타나면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당신을 던져 넣을 겁니다. 김재현이 말했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미끼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수경은 다시 자갈치 시장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손맛 분식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미자는 딸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다. 수경아, 어디 갔다 왔니? 엄마, 걱정했잖아. 미안해요, 어머니. 시장에 일이 좀 있어서요. 수경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수경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국정원의 특수 요원이었다. 그녀의 귀에는 김재현 팀장과의 비밀 통신 장치가 꽂혀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늘 주변을 경계했다. 그녀는 용산파의 잔당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용산파의 잔당들이 엄마의 손맛 분식에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이전처럼 거칠게 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 맴돌았다. 리더가 정신병원으로 실려간 후 그들은 수경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떡볶이 좀 먹으러 왔습니다. 잔당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미자는 긴장했지만 애써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수경은 멀리서 그들을 주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도 어리석은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떡볶이를 주문한 후 수경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아가씨, 요즘 시장에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아는 거 있으십니까? 수경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저는 분식집 일밖에 모릅니다만. 아니, 아가씨처럼 예쁜 분이 어떻게 이 위험한 시장에서 태연하게 장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간 큰 게 아니시네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수경은 그들의 도발을 무시했다. 그녀의 임무는 그들을 자극하여 본거지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국정원과의 비밀 통신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김재현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김재현은 수경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그들을 자극하십시오.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수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살기는 그들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제가 간이 크단요. 저는 그저 어머니 옆에서 평범하게 장사할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어머니와 제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죠. 수경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경고는 명확했다. 잔당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수경의 도발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알 수 없는 자신감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떡볶이집 며느리가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재현은 수경에게 용산파의 잔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알렸다.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가 직접 움직일 겁니다. 아마 내일 밤이 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려 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그들의 봉어지를 알아내고 침투할 기회입니다. 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이 시작한 이 모든 혼란을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내일 밤 하얀 늑대는 다시 한번 포효할 것이다. 그녀의 단 한 번의 실수가 불러온 이 모든 것의 끝을 보기 위해 다음 날 밤 자갈치 시장의 어둠은 유난히 깊었다. 엄마의 손맛 분식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미자는 수경의 보살핌 속에 곤히 잠들어 있었다. 수경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다. 수경은 잠든 어머니를 뒤로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의 몸은 이미 검은색 특수복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허리춤에는 작은 권총이, 손목에는 통신장치가, 그리고 눈빛에는 얼음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얀 늑대가 다시 전장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김재현 팀장과의 통신이 연결되었다. 이수경 요원 준비됐습니까? 용산파 잔당들이 당신을 유인할 겁니다. 그들의 봉어지는 폐쇄된 낡은 공장 지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당신의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먼저 침투하겠습니다. 수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경은 인적이 드문 시장 뒷골목을 통해 낡은 공장지대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공장지대는 삭막하고 스산했다. 오래된 건물들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707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았던 감각들이 깨어나 주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했다. 공장지대 입구에 다다르자 희미한 불빛과 함께 몇몇 그림자가 보였다. 용산파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수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떡볶이집 아가씨. 간도 크시지. 잔당 중 한 명이 비웃듯이 말했다.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위압감을 주었다. 우리의 형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오시죠. 그들은 수경을 낡은 공장 안으로 안내했다.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거대한 기계 설비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그 사이로 긴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공장 안쪽 넓은 공간에는 용산파의 새로운 리더로 추대된 듯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뒤에는 10명 남짓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수경이 자신들의 조직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의 형님을 이렇게 만들었나? 새로운 리더가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수경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수경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당신들이 먼저 어머니를 건드렸습니다. 그 대가를 치른 것뿐입니다. 리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건드려 고작 푼돈 좀 받으려 한 것뿐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 용산파를 건드려 내년 때문에 형님이 폐인이 됐고 우리 조직이 박살 났어. 그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당신들은 어머니의 평화를 짓밟고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수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리더는 분노에 차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런 씨발 어디서 감히 당장 전연을 잡아 조직원들이 일제히 수경에게 달려들었다. 수경은 망설임 없이 몸을 움직였다. 707 특수부대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대인 제압술이 그녀의 몸에서 폭발하듯 튀어나왔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유연했으며 치명적이었다. 첫 번째로 달려든 조직원은 수경의 발차기에 복부를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두 번째 조직원은 그녀의 손에 팔이 꺾이며 비명을 질렀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직원들의 비명소리와 수경의 움직임이 뒤섞이며 혼돈을 빚어냈다. 수경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마치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맹수처럼 조직원들을 농락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707 특수부대의 완벽한 전투 기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직원들의 무기를 빼앗아 역이용하기도 하고 공장 내부의 지형 지물을 활용하여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거대한 기계 설비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며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사라졌다. 조직원들은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혼란스러워했고 공포에 질려 후퇴하기 시작했다. 수경은 싸우면서도 통신 장치를 통해 김재현 팀장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침투 성공, 교전 중입니다. 적들의 숫자는 1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경 요원. 우리도 곧 진입합니다. 김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더는 수경의 압도적인 능력에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알던 떡볶이집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악마와도 같았다. 이
인연이 진짜. 수경은 이제 리더를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은 조직원들을 일격에 제압하고 리더에게 다가섰다. 리더는 공포에 질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 했지만 수경은 이미 그의 앞에 있었다. 그녀의 발차기가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쨍그랑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리더는 고통에 신음하며 손목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단순한 떡볶이집 며느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킨 하얀 늑대였다. 수경은 리더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그녀는 리더의 얼굴을 자신의 눈높이로 끌어당겼다. 이게 네가 내 어머니에게 했던 짓의 대가다. 그녀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만큼 평온했다. 바로 그때 공장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국정원 특수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순식간에 공장 안을 제압했다. 김재현 팀장이 수경에게 다가왔다. 이수경 요원 작전 성공입니다. 수경은 김재현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리더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리더의 눈에는 광기와 함께 무한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조직 명예 그리고 유일한 가족까지. 수경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선사했다. 공장 안은 순식간에 국정원 요원들로 가득 찼다. 용산파 잔당들은 수경의 압도적인 무력과 국정원의 기습적인 진입에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리더는 수경의 소나기에 붙잡힌 채 절망에 몸부림쳤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약물과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과 함께 처절한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김재현 팀장이 리더에게 다가갔다. 용산파 리더, 당신은 북한 공작 조직과의 연계 및 국내 시장 교란 폭력 살인 교사 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리더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고통과 절망에 휩싸여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수경은 그런 그를 냉정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를 건드리고 그녀를 모욕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용산파 잔당들을 하나씩 포박했고 공장 내부의 모든 증거물을 수집했다. 김재현은 수경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요원. 당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들을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제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수경은 아무 말 없이 리더를 요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시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씁쓸함과 함께 다시는 피의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이례적인 고요함에 휩싸였다. 용산파의 핵심 간부들과 리더까지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시장 전체에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조폭 소탕 작전에 대해 보도했고 경찰은 시장의 평화를 되찾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떡볶이집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엄마의 손맛 분식은 다시 문을 열었다. 어머니 미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미소가 가득했다. 세상에 이제야 시장의 평화가 찾아왔네. 우리 수경이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거야. 미자는 수경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마워했다. 수경은 미자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자신이 하얀 늑대였다는 사실, 그리고 조폭들을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든 이유를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시장은 이전의 활기를 완전히 되찾았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분식집 안에서 수경은 능숙하게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지만 이제는 일상의 리듬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고 깊었다. 그날 오후 김재현 팀장이 다시 분식집에 찾아왔다. 그는 손님들 몰래 수경에게 다가와 나직하게 말했다. 이수경 요원, 우리는 당신의 보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작 조직에 대한 추가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컸습니다. 수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국정원에서는 당신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김재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수경은 잠시 떡볶이 국물을 젓던 손을 멈췄다. 그녀는 창밖으로 활기 넘치는 시장 풍경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어머니의 미소 따뜻한 떡볶이 냄새,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수경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하얀 늑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엄마의 손맛 분식, 며느리 이수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미련도 없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은 김재현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수경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김재현은 수경의 단호한 눈빛에서 그녀의 진심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후 분식집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경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3개월이 흘렀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다. 밤마다 들려오던 섬뜩한 비명소리도 새벽마다 발견되던 핏자국도 사라졌다. 대신 고소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엄마의 손맛 분식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 중 하나가 되었다. 한때 조폭들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 작은 분식집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평화를 되찾았다는 소문과 함께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수경은 다시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른 새벽 어머니 미자와 함께 국물을 우려내고 떡볶이 소스를 끓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지만 이제 그 움직임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살기가 아닌 따뜻한 일상의 리듬이 배어 있었다. 길게 늘어뜨린 웨이브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어머니 미자는 이제 걱정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수경아, 너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맙다. 미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뭐려, 어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수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 자신이 하얀 늑대였다는 사실을 영원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남편 준호는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전에는 없던 깊이와 단단함을 보았다. 그는 아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가족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아내를 말없이 응원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재현 팀장이었다. 그는 시장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 주세요. 김재현이 주문하며 수경에게 시선을 보냈다. 수경은 그의 눈빛을 읽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이수경 요원으로 보고 있었다. 떡볶이를 건네주며 수경은 나직하게 물었다. 팀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요. 당신이 심어놓은 씨앗 덕분에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공작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재현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수경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국정원에서는 당신의 복귀를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국가에 꼭 필요합니다. 김재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했다. 수경은 창밖의 활기찬 시장 풍경을 바라봤다. 북적이는 사람들, 왁자지껄한 소리, 그리고 행복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이었다. 수경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김재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팀장님, 이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김재현의 눈이 커졌다. 설마 엄마가 되는 임무 말입니까? 네. 그리고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가 되는 임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얀 늑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수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김재현은 잠시 수경의 눈을 응시하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김재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수경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몇 달 뒤 엄마의 손맛 분식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수경은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건강했고 그녀의 눈을 닮은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수경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아가 너만큼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하게 키우겠어. 하지만 아기의 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미자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글쎄다. 이 녀석도 보통은 아닐 것 같은데. 미자의 말에 수경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자갈치 시장에는 여전히 수경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떡볶이집 며느리가 조폭들을 혼내줬다더라는 소문은 무성하지만 그 며느리가 한때 하얀 늑대라 불리던 707 특수부대 여군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단 한 번의 실수가 불러온 피해 복수극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위대한 이야기로 남았다. 엄마의 손맛 분식은 오늘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평범한 가족이 함께 웃고 있다. 그들의 삶은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평범한 분식집 며느리 이수경의 가슴 아픈 복수극과 그 뒤에 숨겨진 하얀 늑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수경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